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길 응원합니다. 혹시 시험을 만약에 못 보신 분들,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 강의 보실 텐데요. 병행해서 좀 설명할 테니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은 강의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평가부터 하는데요. 일단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평이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좀 많이 스타일이 달라졌죠. 선지 만드는 것.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형보단 복합형, 일치 불일치보다 그 사실적 사고보다는 어떤 추론형의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업무 능력을 적합한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는 문제를 풀이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설명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은 제가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독해로 변별력을 줄 것이다. 근데 독해가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시간적인 거와 심적인 측면에 부담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시험은 막 90점 정도 맞으면 좀 편안하게 안정권인데 85점은 좀 더 불안할 정도의 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그 한글 맞춤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죠. 네. 하나는 한글 맞춤법, 하나는 표준어 규정 원칙인데 이렇게 출제가 된 이유는 그 업무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능력을 측정할 것이다. 이 뉘앙스는 뭐 2022년도에도 보였고 2021년도에도 보였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사실 업무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도 한글 맞춤법은 계속, 왜냐하면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문항수가 세 문항이 되어도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형태론과 문장론들 이 부분도 좀 잘 알아야 되겠고,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될 비중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한글 맞춤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문항이 한 문제가 더 줄었네요. 어휘한자는 어휘 같은 경우는 관용적인 표현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업무 능력 측정,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아주 부담을 주진 않았어요. 자, 한자도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느냐, 뭐 기억이냐, 추억이냐, 뭐 읽을 수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했고, 한자 성어는 역시 계속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단순형보다는 제시문에서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됐다. 화법은 말하기 방식 문제가 출제됐고요. 근데 선지가 조금 길어졌죠. 네. 장문도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 역시 선지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은 선지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네. 장문 같은 경우는 고쳐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업무 능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도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 또는 고쳐쓰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근데 이것은 어떤 어휘적인 의미에 관련된 문제로 좀 거론을 했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각 한 문제씩 출제됐는데 예전에는 그 11종 교과, 문학 교과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낯선 문학 작품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와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형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암기형이 아니라 그 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모르는 작품을 독해할 수, 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문학 독해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논리적 순서 배열 나왔고, 빈칸 추론 나왔고, 이제 이게 큰 특징인데요. 글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사실적 사고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글씨를 똑같이 찾았지만 지금은 선지를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조금 내용을 가지고 변형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찾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우 관계 있죠. 네, PQ, 나Q, 나P. 예를 들어서 문명은 제가 자주 드는 예문입니다. 문명은 잘생겼다. 본문에 나오면 선지는 잘생기지 않은 건 문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완벽하게 하느냐,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문항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의 수준이 어렵진 않았지만 완전히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론적 사례 문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한 문제 정도가 사례 문제 형태로 나왔고 뭐 이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치 불일치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장문이죠. 네. 장문은 항상 중심문을 가지고 뒷받침문을 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심문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조건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장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조건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료 활용하는 문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조건 활용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였네요. 이게 중심문이죠. 이런 장문은 문제풀이 루틴이 뭐냐면 항상 선지는 고민하지 않고 중심문만 보면 돼요.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얘하고요, 얘하고 얘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조건 활용은 좀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냐면요, 표현상의 특징부터 찾으면 더 좋아요. 대표적인 건 서리법 좋겠죠. 왜 서리법이 좋냐면 의문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의문형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 완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3번에 보니까 의문형 나온 거 있나요? 네, 있죠. 의문형 나온 거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서리법 있어요. 서리법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비유 있나 볼까요? 그럼 바다가 몸살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유라고 하는 거 있나요? 산업의 바다로 고래가 죽어간 장면을 짠짠짠짠 산업의 관리 지능 만들어 가망하지 않는다면 바다 쓰레기 무덤 있네요. 그럼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일단 찾아봤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생활 속의 실천 방법 이제 봐야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를 보는 거예요. 그럼 피서객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으로 가라. 생활 속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답은 3번이 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 속의 측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저는 문제 풀 때는 문제풀이 루틴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장문은 한 문제 정도는 매번 나올 거예요. 그럼 중심문과 뒷받침이면 중심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선지가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이런 루틴으로 풀었다면 벌써 지우고 갔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었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말하기 방식인데 이 말하기 방식은 일단 화제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읽을 때는 화제거리 중심을 읽는데 좀 특징이 선지가 되게 길어졌어요. 제가 선지가 길어질 때 바라보는 방법은 잘하시는 분이야 그냥 읽으면 되겠지만 좀 읽는 게 조금 부담된 분들은 어떻게 읽냐면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다. 뭐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 자, 그럼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백 팀장. 좋겠어요. 유대감을 들으면 안녕 뭐 우리 뭐 먹고 할까? 커피 마시면서 할까? 이런 건데 그런 말 없죠.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고대리는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럼 반대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명시적으로 밝혔나요? 네. 부담스러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했다. 여기 비교될 거 반대합니다. 네, 그건 맞네요. 자, 그럼 임대리는 발언 초반에 박 팀장의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며, 그럼 공감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도 공유한다는 식 좋다고 생각해요. 공감하고 있었고요.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오케이.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그럼 의문문을 사용했나를 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네, 괜찮죠? 그럼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직접이나 보면 되겠죠?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제안이 어떨까요? 하면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괜찮네요. 답은 1번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법은요. 일단 뭐 지문이 길지 않으면 항상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선지가 길기 때문에 좀 끊어서 보는 거 형태로 접근하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보면 이건 그냥 다 3번하고 갈게요. 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제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의미니까. 자, 뭐 이거를 공부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하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 관용적인 표현과 속담 정도는 그냥 눈으로 가볍게 공부해 주시고 이걸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다가 안 되는 것들 있으면 밑줄 쳐놓고 잘 되는 건 여러 번 볼 필요 없고 안 되는 것만 여러 번 보고 나중에 보면 지우고 그럼 몇 개 안 남잖아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건 좋습니다. 논리적인 순서 배열은 루틴이 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죠? 선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뭐죠? 지시어나 접속사. 세 번째 확인하는 건 뭘까요? 화제어 같은 경우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 선지를 딱 봤을 때 가나 나 이거 먼저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 볼게요. 기업들이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치를 받아들였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 결국 가를 볼까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사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그럼 기업들이 데이터, 가치, 그럼 기업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투자하면서 마케팅을 해왔다. 그럼 마케팅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뭘까 보면 나를 한번 볼까요?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케팅을 조사해왔다. 좀 이상하죠. 그럼 일단 다를 볼까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노력이 이게 노력이죠. 투자해왔다라는 거. 이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쉬운 점도 있다. 그 예로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없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게 되었다. 괜찮네요. 그래서 가다나로 가면 되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는 루틴이 이렇게 가면서 접근하시고요.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아주 여러 번 기출문제의 기출백서를 여러 번 바라봐 주시는 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소설인데 거의 소설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진의 명산물이 별로 없죠. 지문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갈 거니까요. 네. 자,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그럼 수심이 얕다라는 건 있나요? 네, 봤을 때 얕은 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산으로 둘러싸였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산이 많다라는 건 어디 있냐면 뭐 이런 거죠. 백리를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 그러니까 결국 수평선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당시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다. 인구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럼 그 5, 6만이, 그럼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뭐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역시 적지 않은 공간이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뭐 거기서 그 이 무진기행에 보면 뭐 안개가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그게 명산물로서의 어떤 홍보적인 가치로서 유명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뉘앙스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여기는 가상의 공간이 되겠고요. 자, 한자성어 문제는 요번에도 거론이 됐어요. 도금 형태로 나왔고 제시문이 나왔고 계속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허풍을 떠는 거죠. 작은 걸 크게 말한다의 의미. 뭐 이 정도는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소봉대가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자성어는 매번 나오는 거니까 한자성어는 지방직에서도 나올 거예요. 꼭 학습해 주세요. 이건 마지막 마무리라도 꼭 봐주셔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많이 공부했었던 작품이긴 한데 이건 선지의 뉘앙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지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자, 해석을 간단히 하면 어이 못 오든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니? 성 안에 담을 쌌어? 담 안에 집을 졌어? 집 안에 뒤주 놓았니? 뒤주 안에 개를 놨어? 안에 너를 결박하여 너 쌍매목 배목 외목 외걸쇠로 용검을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갔어? 어이 너 그리 안 와? 한 달 30날 날 볼 날 하루도 없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항상 문학의 문제풀이 루틴은 있어 없어입니다. 구절. 어이 못 오는가? 못 오는가? 구절이죠. 못 오는가? 두 개의 어절 이상이면 구란 말이에요. 그럼 구절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너에 대한 섭섭함. 왜 안 와? 왜 안 와?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날짜수를 대조하며 헤어진 기간이 길다. 날짜수 대조 아니고요. 대조가 아니죠. 한 달 30날 날짜는 대조하고 있네요. 한 달 하루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헤어진 기간이 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날와 본날 나를 왜 와서 보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사용하여 그러면 동일한 너 길에 무쇠로 성을 쌓니? 성 안에 담을 쌓니? 연쇄법이네요. 감정의 기복은 아니라 왜 안 와? 왜 안 와? 뭐 이런 얘기죠.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축소 맞아요? 네. 성을 쌓니? 담을 쌓니? 집을 졌니? 뒤주 졌니? 점점 작아지는 점광법이죠. 너를 만날 수 있는 희망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문학의 선지를 봤을 때 좀 길게 나오고 있고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경우가 나왔어요. 저 문제 같은 경우도 선지의 배치가 조금 달랐다면 좀 틀릴 수 있을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요번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비문학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문학은 문제를 만드는 게 4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근데 요번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비교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잖아요. 그럼 A의 특징 뭐야 B의 특징 뭐야 이걸 갖고 주어부 서술부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좀 이거보다는 지문이 길어서 좀 어렵긴 할 건데 앞으로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하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개념 있죠? 네, 개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으로 나눈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한번 써볼게요. 조작하는 능력. 자, 말로 표현하기에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그럼 일단 발음 능력이죠.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음성기관. 자, 이러한 이 능력은 영융합 있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시행착오와 훈련. 자,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자동화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꾸준한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이걸로 대처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한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이제 필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필기 능력에 해당하는 것은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하게 쓰는 것을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글씨를 쓰기에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라고 하면 또 비교하고 있죠. 상당히 의식적이다. 의식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꽤 일정하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의식적이고
능력과 상관이 없다.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지에서 항상 이 띠리리 문제는 앞뒤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본다면 아까 자동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자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은 되도록 훈련. 낯선 음성? 네.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움직여서 영리하게 수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습득하는 거고요. 습득해서 자동화된 거지 낯선 음성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일단 가아니면 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유하게 훈련한 것이 있느냐? 아까 의지와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의지와 관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뭐가 될까요? 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에서 이걸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이걸 갖고 사고하는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보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볼게요. 자, 맞춤법. 맞춤법이 이번에는 하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울림소리 뒤에 이 하다가 붙을 때 울림소리에 보면 뭐만 없어져요? 히읗은 남고 아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사소리는 하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얘는 아만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무정의 울림소리가 있으니까 하다에서 히읗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무정타 이렇게 되는 거고, 섭섭시는 예잖아요. 섭섭하지에서 예사소리가 있으니까 통째로 날아가니까 섭섭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발토록 같은 경우에 울림소리가 나오니까 선발하도록에서 여기서 얘기하고는 얘만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서 거센 소리 토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기가 생각하건대 하건대가 있죠. 예사소리가 왔으니까 통째로 날아가서 건대가 되겠죠. 건대. 그래서 맞는 것을 본다면 기억과 디귿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가 완전히 생뚱맞는 내용의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원칙에 따른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정도는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거기도 나와요. 지방직 문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원칙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학습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너무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한자의 어떤 의미적인 측면을 물어봤다면 어려웠을 텐데 도금 정도였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은 기억이잖아요. 기억, 추억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기초 한자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방직은 오히려 국가직보다 항상, 이번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한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자도 의미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출 한자는 공부를 하셔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일치불일치가 아니라 이해한 내용이라는 문제를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했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선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일단 선지가 길어졌어요. 자, 그럼 볼게요.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개념이에요. 지각과 생각은 맥락, 관점 혹은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근데 지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난다 하면서 지각과 생각이 일단 개념.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개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정신활동, 지각이잖아요.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얘는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변형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럼 프레임이 뭐냐를 또 봐야죠. 볼게요.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맥락, 관점, 그러니까 맥락, 관점은 프레임이에요. 그럼 프레임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찾기 하는 사람은 이제 힘들어요. 네. 내용을 보고 딱 이해하는 분은 베스트예요. 안 되는 분들은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문을 갖고 만들어졌는가를 끊임없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 분들은 지문에서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그럼 여기에 지각과 생각은 모든 정신활동.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항상 일어난다. 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니면 뭔데요? 맥락이나 가정에서 일어난다. 맥락이나 가정. 한마디로 프레임이라는 것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이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가정 중요해요.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그럼 진실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요.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럼 진실은 뭐예요? 대우관계 만들어요. 진실은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낫 빼버리고 그럼 여기에 객관적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주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볼까요?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볼 때 항상 편향성을 가지게 된다. 주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네. 맞네요. 네. 이 말을 이렇게 돌려놓은 말이에요. 네. 대우관계.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극복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왜 틀려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뭐로 봐야 돼요?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로 봐야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그럼 아까 얘기한 프레임 있죠? 그럼 이걸 또 도치 볼까요? 프레임은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또 도치 과정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배치했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끊임없이. 그러려면 뭐냐면 지문에서 선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여기서 찾아서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벌써 이해 능력은 다 지금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바뀌거든요. 성인은. 그럼 이제 선지에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그 과정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해하는 똑같아요. 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VS를 나온 거죠.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동 조절 시스템의 활용 정도.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나올 만하네요. 뭐예요? VS니까. 네.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기 항공기를 직접 통제하고, 그럼 보잉이 나왔어요. 보잉, 조종사가 조종관 직접 통제.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이건 말음물로 할게요. 조종사 대신에 사이드 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한다. 컴퓨터가. 그래서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지만 조종사.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건 조종사입니다. 얘는 컴퓨터고요. 일단 써놓고 볼게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그럼 차이가 뭔데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잉사를 창의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보잉의 철학.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 시스템은 불안정하다. 오케이.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반면 VS. 에어버스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오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베테오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큰 특징을 본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시스템이 뭐하다? 시스템이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스템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인간은 실수죠. 인간이 불안해요. 자, 이제 이걸 갖고 만든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제 볼게요.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을, 그럼 아까 시스템의 불안정은 누가 했어요? 보잉 맞죠? 네.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 오케이. 정답 1번이네요. 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봐요. 네. 베테유는 얘는 버스죠. 버스. 네. 인간이 실수라는 존재라고 보지만 오케이.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잘 볼게.
윌리엄 보잉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윌리엄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를 통제하는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우선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실수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보잉은 실수하지 않는다.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에어버스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절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건 누구예요? 네,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에어버스 항공기 운항에서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뭐가 틀렸나요? 조작은 아니죠.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감시하고 제한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종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보세요. 어디 있었죠? 네, 맨 처음에 중요한 차이점은 이거를 활용하는 정도. 그럼 이 문장은 뭐예요? 보잉도 활용하고 에어버스도 활용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 만드는 방식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답은 좀 편안하게 나오긴 했지만 선지 만드는 방식, 특히 오답 같은 경우는 아주 되게 고급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조금 더 지문이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좀 길어져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체감적으로 조금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공포에 대한 개념과 불안에 대한 개념으로 VS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건 다 읽지 않고 마지막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공포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그럼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공포죠. 공포감이 크다. 이게 틀렸네요. 네.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죠. 그러면 결국 불안하다. 오케이. 정답은 가능성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안이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네.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에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죠. 그럼 불안감이죠. 네.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그러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위험한 상황은 아니죠. 그럼 불안감이에요. 네. 불안감이 오히려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추론 문제는 이 개념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문제도 봐봐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계속 그래요. 네, 가볼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세 가지였습니다. 아리스토텔 철학은 로마 카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볼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따라.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볼게요. 따라 결국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천체는 원운동을 하고 공전은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그냥 R라고 할게요. 천동설. 이건 세 개였어요. 그 다음에 인물 나오면 항상 표시해야죠. 프톨레마이오스. 관찰하던 도중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뭐 지동설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관찰 결과를 얻을 때도 그는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천동설로 천동설이라고 주장했네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주전원을 따라 공정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이건 이 사람도 천동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성들이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행성운동. 조금 여기 관점이 달라졌네요.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관한 책인데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았다. 그럼 태양이에요. 지구 대신 태양. 태양의 주위를 공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 지동설.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vs 더 수학적으로 단순하다. 누가? 지동설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얘는 코. 코는 뭐가 지동설. 자, 이제 이걸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물어보는 게.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과학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천동설. 오케이. 자, 푸. 주전어는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아까 뭐예요? 예. 천동설이었잖아요. 지, 푸. 천동설. 그러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네. 주어부 잘 끊어보고요. 자, 3번.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다. 딱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천동설은 다르죠. 네. 지구냐 태양이냐 됐고. 행성의 공전에 대한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 수학적으로 복잡한 건 누가? 지동설은 단순했으니까 푸는 복잡한 거네. 네. 그래서 답은 2번. 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맞춤법. 보통 이게 수수로 시작되는 건 세 가지였잖아요. 순양, 순염소, 숫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양념지라고 해서 이렇게 외웠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순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거센 소리가 왔을 때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고요. 위칭이 되겠고, 이거는 아지랑이라고 하고, 의뢰, 이건 맞죠? 답은 4번입니다. 표준어 규정 원칙이니까 이거는 잘 학습하고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억 리을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고쳐쓰기 문제로 장문 문제인데, 장문이 보통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번엔 그런 문제보다는 그 문맥의 의미가 맞냐, 이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정독은 정교한 독서고, 이 정독이라고 하는 건 바른 독서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바른 독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정교한 독서죠. 근데 이 둘은 소리가 같아요. 그렇죠?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거니까 이건 맞습니다.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반대로 해놨죠. 됐고. 니은을 본다면 정독의 결과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그렇죠. 정교한 독서, 이것도 고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정독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한 정속독.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그 정교하게 빠르게 읽으니까 정교하게 빠르게 읽기.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쳤네요.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독이 빠진 속독은 정확하게 읽지 않고 속독은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읽지 않고 빨리 읽어버리면 그냥 뭐야?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속독이 빠진 정독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맥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르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시를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냐면 산문처럼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용언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특히 시는 더 그래요. 한번 볼게요. 막바지 떼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그러면 울음이 주어져.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올려놓는다. 뭐가? 울음이, 매미 울음이에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을까? 조용하다. 뭐가? 매미 울음이. 그럼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는 거죠.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기척이 없습니다. 그럼 기척이 없고 매미 소리 없어요. 정적인 소리인 듯 쟁쟁쟁. 정적인 소리예요.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한 조용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정적의 소리. 정적의 소리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인데 정적은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타난 수사법은 역설입니다.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그럼 유추네요. 왜? 매미 소리에서 일로 추리하죠.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뭐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얼마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냥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에 펼치기만 하노니. 뭔가 역시 매미와 똑같이 막 하다가 촥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가볼까요?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쵸? 시끄러웠다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용할 수 있는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가? 감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끊어보셔야 돼요. 오감각이 사용한 거예요.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 청각적 이미지와 아까 매미 울음소리, 시각적 뭐 맑은 구름, 뭐 눈이 부시게 이런 거 맞네요. 시상을 전개, 오케이. 청각에서 시각으로 많이 가죠.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 처음에 뜨거웠다가 뭐 그다음에 조용해지는 뭐 이렇게 평안해지는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그럼 앞에 봐야죠. 반어법이 아니라 아까 뭐였었어요? 역설법이죠.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지는 상황, 정적의 소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장의 못은 역설. 답은 4번. 그래서 시는요, 이게 선지가 길 때 하나하나 끊어서 있어 없어 마저 틀려를 봐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이르렀다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봐야죠. 그럼 틀렸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도요, 문제는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냐면, 보세요. 일단 루카치가 말한 걸 한번 보세요. 루카치 말하면서 그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에 대한 개념, 이걸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총체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쭉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건데, 하나는 서사시의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얘기하고 있고,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서사시는 신과 인간을 하나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됐고, 그 다음에 둘째는 비극의 시대. 이제 비극의 시대가 나왔죠. 비극의 시대. 그럼 이제 비극의 시대는 총체성이 흔들리고 분리가 된다. 이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 근데 분리는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 신탁. 완전한 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극에서, 그러면서 인물 나온 건 얘네들 잘 보고요.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셋째가 되면서 셋째, 철학의 시대, 플라톤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 그래서 결국 신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 그러면서 결국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 그러면서 신과 인간의 세계는 어떤 통로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철학의 시대는 분리입니다. 분리. 자, 이제 이걸 갖고 주어부 서술부 장난을 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적절한 걸 찾는 거죠.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다. 항상 문장을 봐야 되는데 이미 계몽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였었어요? 철학의 시대였잖아요. 비극적 세계는 뭐였어요? 비극적인 것은 여기였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주어부 서술부 보면 또 잘못됐네요.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나눴다. 아까 루카치가 기준을 뭐로 놨나요? 총체성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그럼 총체성의 개념, 인간과 신의 관계를 총체성의 개념으로 구분했다. 총체성, 분리 과정, 분리.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지, 기준이 여러 개는 아니죠. 그래서 각기 다른 기준 됐고요. 에우리피데스. 그럼 에우리피데스는 어디에 나왔나 보면 여기죠. 그럼 비극의 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오디세이는 어디 나왔나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얘는 하나가 되어 있고 얘는 분리 과정이죠.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걸 본다면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쵸? 얘가 훨씬 높죠. 이거에 비해 얘가 높다. 하나니까. 그래서 정답은 하나니까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몽유록은 두 가지로 또 나눴죠.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꿈에 놀다 온 개념. 그럼 일단 개념, 꿈에 놀다 온 기록 개념으로 봤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본다면 두 가지로 봤는데, 역할에 따라서 인물인 몽의자의 역할에 따라 꿈을 꾼 인물의 역할,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적, 그러면 참여자, 방관.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여자형에는 꿈에서 만난 인물들이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 직접 참여, 직접 참여. 방관자형은 몽의자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진 않는다. 직접 참여하진 않는다. 자, 16, 17세기에 있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16, 17세기 참여자. 참여자형에서는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비판적인 목소리, 비판 얘기하고 있고 17세기 얘기야 17세기는 뭘까요? 방관자. 꿈속 인물들과 함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네요. 구경꾼의 위치에서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역할변, 통속, 허구.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얘는 비판이고 얘는 통속, 허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몽의자가 꿈속 인물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네, 맞죠. 분류한 거니까 기준. 17세기는 뭐였어요? 참여자가 많았죠.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 그 비판하는 건 뭐였어요? 네, 얘기하고 있는 건 얘였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몽의자의 모임이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것. 그쵸? 참여형이었죠. 아까 이쪽에 해당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몽의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그럼 비판하는 건 참여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얘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문제가 정말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한 거예요. 볼까요? 적절한 거.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고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활용 목적 측면에서 구별된다. 그러면서 디지털과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이걸로 할게요. 하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제공하는 데 목적. 경제, 문화적 목적을 제공합니다. 반면 디지털 트윈은 그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 예측.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특징이죠.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성과 경제성. 오케이, 특징이네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이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 실제보다 vs 매우 빠르고 정밀. 안전하다. 비용도 적다. 장점이네요. 효용이고. 오케이. 문제 볼까요? 적절한 것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고용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대처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 아까 가상이었잖아요. 이것도 VS에서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세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아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봤을 때 안정성과 경제성 이걸 이렇게 돌려놨네요. 자,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적 경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본다면 문화적 경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다. 전부 문제가 만들어진 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지방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그 문법은요 많이 거론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서 좀 신경 쓰게 써서 봐야 될 것은 일단 자연스러운 문장 이 부분은 보세요. 왜냐하면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나올 만한 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맞춤법, 표준어 규정 원칙. 이건 정확하게 학습하세요. 네, 가능성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 보면 속담, 관용적 표현, 한자성어, 기출한자. 어차피 우리는 85점 맞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지방직은 좀 문제가 더 어려우니까 기출 문제를 갖고 비문학 시간 단축 연습을 가지고 특히 틀린 거 있죠. 지문 속에서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좀 연습을 하시고요. 이때까지 틀렸던 문제, 맞췄던 것보다 오답 나왔던 것을 더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선지 만드는 방식, 개념 비교 이 연습을 더 하셔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 혹시 틀렸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 순서 배열이 틀렸다 그러면 기출백서 그 부분을 한번 다 풀어보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은 문제 푸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 이제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오면서 모르는 작품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문제풀이 루틴을 소개하잖아요. 선지가 또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서바이벌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지방직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준비하시고, 특히 비문학이 약한 분들은 매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시험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지 시간적인 거나 심적인 거에서 쫓기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비문학에서 변별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일단 시험 보신 분 합격하시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 준비 잘해서 꼭 합격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보면서 이렇게 시험이 나왔구나 생각하면서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